네,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전략포럼 2011,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의 기조연설로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 속에 또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많은 관심과 이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세션에 이어 두 번째 세션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이혜리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네, 저는 세계전략포럼 2011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 무사히 또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지금 그곳의 열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포럼 현장 열기는 대단히 뜨겁습니다.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석학들뿐만 아니라 포럼을 지켜보고 있는 참가자들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앞서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과 김기환 서울 파이낸셜 포럼 회장이 이끈 기조연설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 세계 경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신흥시장으로의 경제 권력 이동에 대한 다각적이고 거시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진행된 오늘의 첫 번째 세션은 글로벌 트렌드 전망을 다루는 세션으로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좌장으로는 리차드 왓슨 스트래티지 인사이트 공동 설립자와 나비쿠마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세계를 관통하는 그들의 뛰어난 통찰력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진행될 세션 2의 주제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곧이어 11시 10분부터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주제는 바로 국가 전략입니다. 이 아시아 신흥시장의 기회와 잠재 위험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새로운 경제 권력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규정되는 국가 전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세션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시아 신흥시장의 기회와 위험,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국가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은 연설과 토론이 병행될 예정이고요. 잠시 후 11시 10분부터 8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포럼에는 각국의 석학들과 또 유명 인사들이 참여를 했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어떤 인사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안충영 유라시아그룹 회장이 좌장을 맡고요. 세계 여러 석학들이 이번 포럼에 참여를 합니다. 먼저 제이커브 회테일의 창시자죠. 이안 브레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세계경제포럼 아시아 총재 신흥시장 투자의 교본으로 일컬어지는 프랭크 유르켄 리히터 프라시스 회장이 발제자로서 연설을 펼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동과 북아프리카 최고의 경제 전문가라는 칭송을 듣는 나세르 사이디의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차오이더 상해발전연구기금회 비서장의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흥시장 성장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국가 전략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고민과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생생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From Jamaica to the world, it's just love. It's just love. Hey! Why must the children play in the streets? Broken hearts and faded dreams. Peace on earth to everyone that you meet. Don't you worry, it could be so sweet. Just look to the rainbow, you will see. The sun will shine till eternity. 네, 이제 곧 두 번째 세션이 시작이 됩니다. 세계 전략 포럼 2011의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I would like to ask each
나눠드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각 발제자와 토론자는 자신의 전문 영역을 토대로 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좌장으로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각 연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해안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회와 도전 과제 그리고 또 위험도 존재할 것입니다. 마이클 스펜서 교수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가 out of 3.5 billion additional people with 세계 추가 인구의 35억 명 중에서 25억 명이 중국과 인도에 있는데 이들이 추가적으로 향상된 소득 수준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GDP가 적어도 앞으로 3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다른 지역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 해도 이들 두 개 국가는 빠른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 전망과 관련하여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도와 중국의 과거 성장 전략, 성장 궤도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현 세계 경제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미 앞선 세션에서 얘기했다시피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천연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 기후변화, 빠른 도시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중국과 인도는 무임승차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큽니다. 이들 두 개 국가는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로서 향후 우리가 어떠한 글로벌 구조를 만들던 간에 제 역할을 그 안에서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기적으로 아시아의 양대 대국이 어느 정도까지 현재의 지속 불가능한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이라 함은 미중 간의 양자 간 교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위안화의 환율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이 좀 더 유연한 환율 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글로벌 불균형은 향후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동아시아 영내 통합 노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발생한 이후 아시아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정체성이라는 것에 눈을 떴습니다. 그 결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여러 영내 자유무역 협정 등이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각 연사가 이러한 진행 중인 동아시아 통합 노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한국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 구조에 한국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한중일은 올해 중에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동아시아 영내 통합의 노력의 가시적인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연사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양력은 받으신 자료에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각 연사를 큰 박수로 소개 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o my left first, 제 왼쪽에 앉아 Mr. 계시는 분은 이안 브레머, 이안 브레머 and 유라시아 President 그룹 of Eurasia 창립자이자 회장이십니다. Group. And next,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프랭크 유르겐 리히터 호라시스 회장이자 전 세계 경제 포럼 아시아 총재이십니다. Now, as our panelist, Mr. 토론자로는 나세르 사이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전 레바논 통상산업부 장관이 와 계십니다. Finally, not least, 마지막으로 차오 Secretary 이더 General, Shanghai 상해 발전 연구 Development 기금회 Foundation, 비서장 China. 오셨습니다. Right. Well, given the remarks I just made, 제가 I would like to set 앞서 the following ground 말씀드린 rule. 내용을 First, 토대로 몇 가지 each 진행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resenter will 각 연사는 15 minutes. 15분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자는 각자 7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앞에 계신 분들 모두를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중 여러분의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로써 이안 브레머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Delighted to be here. 감사합니다. 15 minutes for the world seems reasonable. 전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5분밖에 안 주셨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권력이 이제 중력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재정 위기를 미국이 겪게 됐고 또 유럽이 또 재정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일본이 또 마지막 선진국으로서 또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일본, 미국, EU 중에 이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배운 듯한 지역은 유럽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복원 작업이 시작됐죠. 그래서 제조 부분, 서플라이 체인 카파가 다음 달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자당 그리고 또 여당 야당 싸우고 있고 또 최근에 7차례 이 총리가 일본에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 금융 산업도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지속 불가능한 버블을 만들어줬는데 이 미국의 금융업계가 일하는 방식이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예전의 노선을 바꾸지 않았는데 유럽에서만 지금 좀 노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드디어 세금을 좀 내야 되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좀 이 긴축 정책이 유로존에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가 긴축 정책 을 과연 추진을 할지 안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기는 분명히 계속 될 것입니다. 조만간. 그러나 어쨌건 노선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계속 경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정부는 아직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그 선진 개도국 사이의 그 권력의 이동, 그 다음에 뭐 중국, 그 인도의 변화, 뭐 균형 잡기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러한 그 균형 잡기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런 균형 잡기, 그다음에 선진국 개도국 사이의 균형 잡기 움직임은 조금 더 더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G0에 대한 얘기가 어제도 나왔죠. G0 시대. 제가 G0 시대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G0 시대를 제가 찬성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G0 시대를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가 지금 분명히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기 후에 G20를 통해서 20개의 그 주요 국가들이 책임감 있는 주체로서 모여서 이런 그 금융 통화, 글로벌 통화, 교역, 자본 이동, 불균형, 환경 문제, 어떤 표준 책정, 뭐 안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렇고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무역에 대한 새로운 도하 협상을 우리는 원하는데 이것은 현실화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새로운 브레튼 우드스 체제를 원합니다. 그래서 US 달러가 이제는 더 이상 뭐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는데 기축통화로 남아있을 수 없는데 이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한 지금 상황이 혼란스러운가요? 아닙니다. G0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리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리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리더가 없지만은 지역 리더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그 리더가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도미닉 스트라우스 칸 이 그 전 IMF 총재와 관련된 스캔들이 있었죠. 그래서 참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닉 스트라우스 칸 총재의 사태가 터지자마자 유럽 쪽에서는 IMF 총재 후보로 유럽 사람을 딱 내밀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안 했을 거지만 에머징 시장에서 다른 후보가 나오고 또 에머징 시장의 영향력이 더 커질까봐 이렇게 빨리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가 부재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더 민첩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또 아랍의 봄, 중동 사태, 골프 그 협의체 GCC, 순니 아랍 그 왕권은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로코를 포함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하에 훨씬 더 빨리 단일 통화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외 지역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그 압력을 가하면은 그 지역에 정치적인 그 불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은 중동 지역에서는 지역 리더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 또 북미 지역 또 멕시코, 캐나다, 미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만약에 한국이라면 정말 G20가 한국에게는 도움이 돼요. G7, G8. 여러 국가가 모이는 것이 참 좋아요. 한국의 경우 지역의 리더를 이제 밀어줘야 된다면 한국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이 글로벌화, 세계화는 아시아에게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그 선진국 방향으로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서방 국가들 중심의 제도, 또 IMF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조건들 충족하려고 했고요. 또 US 달러가 기축 통화로 또 이용이 됐고 미국식 안보 체제를 수용을 했습니다.
뭐 중국도 대출을 해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제시하지만 IMF가 제시하는 대출 조건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조건은 뭐 중국 뭐 제품들을 더 많이 사라.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주지 말라. 뭐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죠. 아니면은 뭐 EU가 이 무기에 대한 엠바고를 중국에 대해서 표명하는데 이거를 좀 철회해달라. 이런 조건을 이제 달죠. 어쨌건 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안보 그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그 서방 국가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조금 더 밀접하게 붙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면은 해칭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균형을 좀 잡아야 되겠죠. 너무나 한 나라에 올인을 하거나 한 나라에만 몰입할 수가 없는 게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점점 더 이 글로벌 리더의 그 공백을 안 메꾸려고 해요. 이 국무 성 장관이 미국에서 작년에 네이토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죠. 그리고 또 중국이 점점 지배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중국이 또 아시아에서 안보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정말 일하기가 참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뭐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크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사실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10억이고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아마 가장 큰 공통점은 인도는 계속 뭐 과거 10년, 20년처럼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장할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서서히. 그래서 정부가 좀 엉망이고 관료주의가 팽배해도 기업가들이 인도에서는 잘해서 9% 성장할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정부가 주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10%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20년간 과거 했던 대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형 중국의 성장 전략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도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이 서방 국가의 그 기술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은 이게 앞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해요. 지난 30년간, 지난 40년간 사실 키신저가 중국의 문을 두드리고 중국의 그 문을 개방해준 이후 이 선진화된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어떠한 사회적인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술을 제공하면 당신은 우리에게 시장 점유율을 좀 제공해달라라는 거래가 있었죠. 이러한 거래는 이제까지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계약이 이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서방의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기술들, 뭐 투자를 위해서 원하는 기술이 사실 이 다국적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기네들만 갖고 있어야 되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중국 기업들은 이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그리고 또 수출 시장에서도 그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최근에. 중국에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 그랬고 GE의 회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중국과 미국 그 힘이 가장 큰 2대 경제 대국이 이제 서로 그 호환성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같이 뭐 관계를 맺고 앞으로 발전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함께 이 조화롭게 일을 하는 데는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아니면 미국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중국이 5개년 계획을 최근에 발표를 했죠. 그런데 금융시장 개방, 또 유엔화의 국제화, 또 국영기업을 좀 민영화시키는 것은 좀 더디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영기업들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항을 할 것이거든요. 중국은 뭘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일을 빨리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끝내기 전에 인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전체 발표의 10%를 할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1인당 그 국민소득은 1,000불이거든요. 인프라도 엉망이거든요.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탄소 배출이나 에너지 사용 부분에 있어서 별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인도와 중국은 분명히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부분에 있어서 스리랑카 그 국경선에서 이러한 그 경쟁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경쟁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은 인도에 가서 제조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하고 생산하는 게 점점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기업가들은 사업가들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영과 관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도의 그 기업가들 그리고 인도 산업은 적극적으로 중국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인구적인 분포가 개선이 되고 중국의 인구적인 분포가 악화되면서 그리고 또 인도의 경제가 훨씬 더 이 그 자원 집약적인 그 구조로 바뀌면서 경쟁하기 시작하겠죠. G0 시대가 계속되면은 인도와 중국은 계속 좀 그 관계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긴장 관계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거고 그동안 한국과 베트남과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 노선을 정할 건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지정학적인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말 그 어려운 기로에 서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이안 브레머 회장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해주셨습니다. 제 눈을 띄워주셨던 발언 중에 하나는 한국이 안보와 경제 성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랭크 유르겐 리히터 회장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15분 지켜주시죠. 감사합니다, 좌장님. 앞선 이안 브레머 씨의 코멘트에는 유럽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낙관적인 견해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 위기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어떻게 꾸려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 없다. G0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망은 암울합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보시면은 여러 재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천연재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헤드라인도 브뤼셀 발이었습니다. 어제
유럽 주요 국가 재무장관들이 브뤼셀에서 그리스 재무장관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가 동의한 것은 그리스 경제는 이제 도산 상황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를 지원해 주어야 하고 유럽 연합의 북쪽 국가, 즉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등이 남쪽에 있는 유럽 국가들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새로운 지평은 리더십은 없고 어떻게 겨우겨우 꾸려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희생양을 찾습니다. 손가락질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태리 철학자 중에서 16세기에 살았던 마키아벨리라는 정치 철학자를 아실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손가락질을 하면은 누군가 나의 딜레마의 원인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일부 북미 국가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가 돌아오고 있고 유럽에 살면서 제가 직접 목도한 것은 새로운 일종의 만리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의에 의존하고 세계화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현 씨가 얘기했다시피 도하 라운드, 글로벌 교역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적으로나마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마는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역사의 종말 혹은 역사의 종말의 종말이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표현을 빌자면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과거 그 실크로드 시대부터 2~3천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계화 1.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전 세계로 상품을 교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제가 생각을 자극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세계화의 종말 내지는 탈세계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지역 구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일종의 성곽입니다. 그 성곽 안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지역별 그룹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앞으로 수년간 기존 교역 관계와 무역 협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화는 무엇인가? 이 자리에 지식인도 많이 오셨고 학생들도 많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누가 해답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모국, 태어난 국가가 아닌 외국에 사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글로벌하게 어떻게 될까요? 즉 태어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미만입니다. 5% 미만입니다. 이 패널리스트들은 항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세계화된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비행기에서 보내고 늘 블랙베리를 손에 붙이고 살며 날이면 날마다 다른 호텔에서 잡니다마는 이러한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절대로 메인스트리트가 아닙니다. 이 메인스트리트야말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한 세계화는 마침내 세계인들에게 혜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유무역뿐만이 아니라 공정무역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 게임, 즉 누군가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한국에 대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만은 한국은 지금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G20이야말로 한국이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은 세계화의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의 새로운 시대, 2.0 시대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유럽의 문제,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좋은 시대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세계화가 진척이 되어서 세계화 2.0의 시대에 한국은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허브, 아시아의 허브, 세계의 허브. 한국은 아직 허브가 되지 못했습니다. 허브가 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정책 면에서 이러한 세계화에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세계화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어야 세계화 2.0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교육이 한국의 미래 역점 중에 하나이어야 합니다. 즉 글로벌 시티즌인 학생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면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여러 외국어를 다양히 구사를 하고 또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지역 본부를 한국에 만들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기업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좌장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부분입니다만은 기업들은 앞으로는 그 소속 국가의 특성을 점점 상실할 것입니다. 제 조국인 스위스 같은 경우 많은 기업들이 제네바나 쥐리히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국의 기반을 떠나는 것이 세금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워낙 스위스가 글로벌화된 국가이다 보니까 우수한 노동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들이 시장이 존재하는 곳으로 본사를 옮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위스를 본사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많은 기업들이 본사를 샹하이로 이전하고 있죠. 금융 쪽에 HSBC, 즉 영국 최대 규모의 은행의 회장이 지금 홍콩에서 살며 일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업들이 자국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은 스위스 회사, 중국 회사, 한국 회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호주기여서는 안 되고 진정한 글로벌 시티즌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계화에 대해서 또 G0에 대해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안 브레머 씨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G0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G0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조직이 될지도 모릅니다.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들 그 글로벌 우수 사례를 준수한다면 그리고 원칙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고수한다면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G0 시대에 사는 것은 꿈이 실현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나 스위스 같은 작은 국가도 발언권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과거 그 거대 국가들의 발언권이 줄어들면서 작은 국가와 그 국가의 시민들의 발언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G0, G2, G20 어떤 G가 되었던지 간에 그러한 틀을 생각하시면은 여기에는 기업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기업의 시가총액이 보시면은 일부 작은 국가의 GDP 전체보다도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GE,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의 회장들을 G20 정상회담에 초청해서 국가 정상과 함께 미래를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변화의 세력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기업으로부터 불어오고 있는데 그런 만큼 더 이상 이러한 논의에서 기업을 제외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가 신외교라고 부르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합니다. 즉 기업과 정부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Rita. 감사합니다, I was 회장님. so pleased that he pointed out that
Korea is really well positioned 한국이 to become a hub of the globalization drive in this part 이 of the 세계화의 world. 중요한 And, 그 허브가 될 also, 가능성이 I also believe that the 있다라는 point 얘기를 about 해주셨고요. the cross-border 또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 because I'm in charge 그 of 외국인 this 직접 providing 투자를 ethical 유치하는 services, 데도 multinational 굉장히 companies 유리한 operating in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바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다음은 나세르 사이디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려요. 7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균형에 대해서 왜 유래가 됐는지 질문을 시작하면서 하셨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56년에 스웨즈 위기가 있었고 스웨즈 위기로 영국 그 제국이 크게 변했습니다. 한 150년 동안 영국의 제국의 역사가 끝났죠. 그 시점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에서 독립국가들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베를린 장벽의 와해입니다. 소련 제국이 붕괴된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소련 제국의 60년의 역사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생 국가들이 또 탄생하였습니다. 유럽에서 또 EU도 큰 힘을 얻게 됐고요. 세 번째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금융위기, 2008년도의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의 금융 제국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통화 틀, 아키텍처가 이제 완전히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험티 덤티가 이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험티 덤티를 우리가 다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깨진 걸 우리가 다시 붙일 수는 없죠. 네 번째 중요한 사건은 중동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사태가 어떻게 종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지정학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게.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제휴관계가 설립이 될 것이고 또 새로운 경제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방식과 시스템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러한 변화는 이 경제 권력의 이동, 이머징 시장으로의 이동, 아시아로의 이동과 병행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70년대 말, 80년대의 그 세계 경제를 보고 세계 경제의 그 중심이 어디냐를 보면은 GDP 대비 뉴욕과 그 런던 사이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지는 이제 상해와 두바이 사이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역, 투자, 또 생산, 아웃풋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동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것이 경제 권력이나 군사적인 권력으로 변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파워는 정치적인 파워와 군사적인 파워와 함께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동이 조만간 정치적인 권력의 이동, 군사적인 권력의 이동과 함께 수반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EU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저항할 것입니다. 이은도 말씀하셨지만 이 에머징 시장의 후보가 IMF 총재 후보로 나올까봐 EU가 EU의 대표를 빨리 밀어줬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나 G20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IMF 부총재 자리를 또 노릴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세계은행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유럽이 총재를 하면은 이 미국 쪽이 이 부총재 자리를 이제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단 이런 권력의 이동으로서 톱 임원짐을 이제 바꾸는 것 이외에도
직원의 분포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IMF나 세계은행의 이 임직원들을 보면은 또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은 너무나 유럽과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사 권력의 이동, 정치 권력의 이동이 없었습니다. 경제 권력의 이동은 있었지만 두 번째는 국제적인 금융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역할, 인도의 역할과도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브레튼 우드스 체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용했던 체제는 이 US 달러를 기축으로 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적자의 폭이 커졌고 또 이 미국이 채권을 또 발행하면서 이것이 메꿔졌습니다. 이 IOU를 중국은 거의 300조에 달하는 채권을 갖고 있고 또 GCC 국가들도 거의 4조 달러에 달하는 이러한 어음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거를 교체해야 될까요? 일단 국제 금융 아키텍처 틀을 우리가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권력 이동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새로운 SDR 특별 인출권을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면서 유로화, 옌화,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의존을 좀 낮추면서 중국의 유엔화를 최대한 빨리 동격의 통화로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유로화와 달러화의 버금가는 그런 통화로 키워주고 금도 우리가 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SDR의 25%를 또 금으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왜 SDR이 필요할까요? 중앙은행이 1차, 2차 양적 완화 또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유동성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또 다른 이 재정 위기 또 인플레이의 위기에 우리가 당면할 위험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인플레이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력을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SDR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유엔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의 유엔화는 아직 국제 기축통화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나 좌장님이 이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항상 미국에서는 유엔화를 변동 환율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별도의 이슈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면은 아시아 국가들과 많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아시아 국가들과 이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US 달러가 실질적으로 많은 변동성이 있었지만 지난 40년간 이런 상황이 이제 있었습니다. 미국과 무역 적자를 기록한 국가들은 일본이나 중국 나라들은 상당히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부가가치 기준에서 이러한 수치들을 살펴볼 때 이 미국이 중국과 갖고 있는 무역 적자는 전체 미국의 무역 적자의 20%만 중국과 기록하고 있는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많은 부품을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미국 간의 무역 적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금리, 그다음에 낮은 저축률이 미국의 문제지 이것이 중국과의 교역 적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건 유엔화는 국제 통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 통화로 키우기 위해서는 중국의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해야 됩니다. 저희가 미국
달러에 이렇게 크게 의존하는 이유는 미국은 이 자본시장이 상당히 발달돼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어떤 새로운 대안을 좀 찾아야 됩니다. 유일한 대안은 중국이 조금 자본시장을 키우고 또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엔화를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저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 중국의 자본시장을 먼저 그 개발을 해주고 그다음에 시장을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유엔화를 이제 그 국제통화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없이 우리가 유엔화를 국제통화로 키운다면은 전반적으로 이 그 국제 금융 그 통화 시스템을 좀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뭐 채권 시장을 왜 발달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차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를 차입을 하면서 인프라 쪽에 이제 투자를 하면 이 중국의 자본 시장이 발달이 되면은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의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금융시장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이제 이 헙스포크 모델에서 즉 지난 100년 전부터 런던과 뉴욕이 국제적인 금융 허브였고 나머지 시장들은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이제는 깨졌어요. 체계적인 이 그 리스크를 안고 갖는 그러한 그 기관들이 있었고, 뭐 대마불사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런던과 뉴욕에 우리가 그 금융시장을 너무 집중을 하면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거미줄 모델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여러 개의 그 금융 허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아, 중동,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등등의 우리가 지역 허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 금융 허브를 만들려면은 누군가가 이거를 주도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G20가 할 수 있는 역할,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지역적인 이니셔티브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G20 체제 안에 한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국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G20는 아직은 IMF에게 의존을 하고 IMF가 G20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G20는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시장의 그 입장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지역적인 파워, 지역적인 그 금융 허브가 커가고 있는 지금 G20의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독립적인 기술 사무국을 형성을 해서 G20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 경제 권력의 이동이 정치 권력의 이동으로 절대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G20 체제를 우리가 앞으로는 좀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이 그 기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무국이 필요합니다. 지역주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지역주의로 갈 거라면 이 그 지역의 자본시장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아 단일 채권 시장을 조성하다라는 얘기를 15년 전부터 우린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그 이것이 현실이 안 됐습니다. 제대로 된 지급 시스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뭔가가 나와야 되고 채권 시장, 아시아 채권 시장 그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년 전부터 저희가 본 것은 서구의 기술이 이제 중국과 아시아에 많이 이렇게 진출을 했고 들어오고 있는데 인도와 중국의 중산층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중국 기술, 인도 기술이 나와서
그 인도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에게 맞는 기술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자생적으로. 그래서 서방의 기술을 이 아시아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에머징 시장에서 이 그 현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자생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술은 사실 이 서구의 기술보다 훨씬 더 싸고 그리고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임금 저소득층에게는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고 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훨씬 더 시장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또 중국의 인프라가 또 중앙아시아까지 또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머징 시장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죠. 따라서 한국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에 집중을 하십시오. 이미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머징 시장에 한국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감사합니다. 나세르 사이디 박사님, 세계 금융 체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주셨습니다. 특별 일출권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고, 또 IMF의 두 번째 높은 자리가 적어도 아시아인 혹은 이머징 마켓 출신이 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또한 한국이 영내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 나중에 다른 패널리스트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오 이더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By the way, 7 minutes, please. Okay. 7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you. 시작하기에 앞서 본 포럼의 주체인 이데일리 분들께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아름다운 한국에 20년 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한중 수교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샹하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 2시간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 자리에 중국인 패널리스트는 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5년, 10년 후의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에 5년,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30년 전부터 중국은 개혁 정책을 도입해 왔습니다. 그 이후 두 가지 학파 내지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관론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개혁 개방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중국 경제가 괴멸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책들은 10년 전에 이미 중국 경제가 망했을 거다라고 예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은 낙관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중국은 계속 잘 될 것이다. 아주 오래오랫동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지난 30년 발생한 상황을 보면은 이중 후자, 즉 낙관론자가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I assume in next 5 years, 향후 5년 동안 real GDP growth 중국의 in China 연 실질 will be GDP 8%. 성장률은 8%라는 가정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질 GDP 성장률은 약간 그보다 낮아서 6%입니다. 그리고 연 인플레율은 이 5년 동안 3%일 것이고 지금부터 향후 5년까지는 4%일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연 절상률은 첫 5년 동안은 4%, 그리고 다음 5년 동안은 3%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 GDP 성장률은 첫 5년 동안은 3%, 지금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은 2%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8%, 6%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2001년부터 올해까지 중국도 한국처럼 5개년 계획이 있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상당히 낮게 잡습니다. 7%, 7.5%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노란 선이 목표치고요. 그런데 실제 달성된 것을 지난 10년 동안 보시면은 항상 이 목표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10%, 어떤 때는 심지어는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 5개년 계획이 나왔는데 제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성장률이 이보다 좀 낮아서 8%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도의 가정도 충분히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측치가 나와 있습니다. 전망치인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미국의 성장률은 노란색입니다. 2020년이 되면은 중국 경제가 세계 1위 경제 국가로서, 즉 GDP 규모면에서 세계 1위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라지브 비스와스 박사님께서도 똑같은 전망을 계산하셨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내지는 그분의 발표를 찾아보시면 거의 계산 결과가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저보다 높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8% 이상의 성장률을 점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은 2021년에서 2025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저는 그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계산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Even so, it's only mean China become an economic big country, 중국이 but not economic strong country. 거듭 강조하지만은 경제 대국이 될지는 몰라도 경제 강국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은 경제 강국입니다. 앞서서 루빈 전 장관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기술 혁신, 그리고 인구 분포학적인 특성이 중국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점 등이 기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극복해야 되는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he challenging, I will describe several challenging. First of all, 여러 중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중간 소득의 덫을 극복해야 됩니다. 작년 중국의 1인당 GDP는 4,400달러였습니다. 이것은 중소득 중에서도 하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득의 덫을 피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합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농촌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38%입니다. 이들이 GDP를 10%를
기여를 합니다. 즉 1억 명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옮겨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소득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줄여야 합니다. 그 다음 천연자원의 부족을 극복해야 하고 또 중국은 환경보호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국가의 중국으로 인한 기회입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고 또 당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은 외국과 또 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중국은 세계 2위의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원자재와 에너지, 및 첨단 기계류를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농산품도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외국과 외국 기업들의 기회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 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미 자동차 시장 면에서 중국은 세계 1위이고 점점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 관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이 방문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관광 수요 증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다른 국가의 중요한 투자자입니다. 2002년에는 중국이 대외 투자가 27억 불이었습니다만 작년에는 500억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8년 만에 대외 투자액이 8배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스와스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국의 위안화는 세계 3대 통화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샹하이가 세계 국제금융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태환성이 늘어나고 또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인해서 여러 기회를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r. Cho, really, 감사합니다. Well, I think this, he really provided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어떤 기회가 있는지,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훈춘 지역을 방문을 했고, 또 이 한국의 한반도의 북쪽,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고속도로가 아주 잘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적인 이 경관이 참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와는 매우 달리 아주 인프라가 잘 정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저희가 오늘 모셨기 때문에 한국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안 브레머 사장님, 지정학적인 국가 리스크 지수라는 것을 개발하셨죠. 그래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지정학적인 이 역학관계가 구도가 동아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비쌀 거고요. 일단 돈이 많이 들 거고요. 당장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위험할 거고요. 세대 간의 어떤 격차가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입장이 다르죠. 젊은 층과 기성세대는. 그래서 젊은 층은 북한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서까지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이커브라는 얘기를 몇 년 전에 했는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더 불안해지는지를
이제 조사해봤는데요. 어떤 나라들은 개방돼 있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가 그렇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폐쇄돼 있기 때문에 닫혀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폐쇄된 그리고 닫혀진 국가들은 원하기 때문에 폐쇄된 국가들입니다. CNN이나 알제리아는 이 북한에서는 별로 성공 못할 겁니다. 그리고 자유무역도 북한에서는 별로 성공을 못 거둘 거예요. 이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투명한 기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북한이 계속 폐쇄된 국가로서 안정적으로 이제 살아남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랍의 봄을 보면은 사실 이 아랍 국가들 중에서는 좀 큰 국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저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지정학적으로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고 리스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저희가 별로 많은 관심을 안 가져줬죠. 그리고 북한에 이렇게 관심을 안 보여주면 좀 싫어해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고 또 권력 승계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군사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 중국과 미국은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연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협의를 안 합니다. 미국은 안정 원해요. 중국도 안정 원해요. 그러나 북한에서 어떠한 어떠한 사태가 터지면은 사실 원활하게 스무스하게 북한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무기 증강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평화롭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대립 관계, 대치 상태나 어떤 갈등 관계가 터지면은 중국과 미국이 바로 움직이면서 서로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는, 협력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에게도 안 좋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요즘은 국제 유가 문제이기 때문에 좀 중동 지역에게만 이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다음 연사에게 넘어가겠습니다. 프랭크 리히터 회장님, 한국과 유럽연합은 쌍무간 자유무역협정이 2주 후에 7월 1일부로 만료됩니다. 제 질문은 유럽연합 내의 작은 국가들이 한 EU FTA의 실질적인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하는가, 특히나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좌장님. 이 패널 분들은 굉장히 지혜와 지식이 많으시고 많은 점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G20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20을 확장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가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역할을 다하거나 거버넌스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G20가 확장되게 되면 유엔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즉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말은 하지만은 결국은 결정되는 거는 별로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대해서는 같은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래는 한편으로는 영내 세력이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글로벌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과의 FTA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한 EU FTA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모이는 회의가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 대표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자리이죠. 이 회의가 개최되면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가 있었지 맞아 라고 생각을 하는 좀 유럽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이 유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지 유럽인들이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장님의 질문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역별 회의와 쌍무간 협정이 당분간 해결책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글로벌한 틀을 채택하기 전에 그 글로벌한 틀은 도하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붙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FTA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교역이 증진이 되겠죠. 한국의 상품이 더 많이 유럽에 소개가 되고 유럽 상품이 더 많이 한국에 도입이 될 것입니다. 보호주의가 줄어들고 자유무역, 공정무역 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FTA로 인해서 광범위한 아시아 유럽 간 FTA가 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앞서 미국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역 적자는 실제로 보면은 더 적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역 적자 하면은 중국을 탓합니다만은 이거는 불평등하죠. 이 모든 계산을 해놓고 나면은 즉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국가에서 중국의 수입량을 보면은 일본은 대중국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중국이 일본 제품의 중요한 소비국이고 또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를 탓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앞서 마키아벨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키아벨리보다는 좀 더 공자적인 그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 마인드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앵글로색스는 좀 단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실적 보고를 하는 것에 집착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을 해고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할지 모르죠. 굉장히 단기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사고를 하고 국가와 각국 경제체제 대표가 자리에 앉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대표도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점점 촉박해지네요. 사이디 장관님. Really advocated sort of I don't know, perhaps I may term it the financial regionalism, 금융지역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지역금융센터가 전 세계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시아 금융위기 후에 아시아 단일 채권시장 창마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시아 전문가들은 또 아시아 학자들은 아시아 통화기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AMF와 IMF는 어떠한 관계로 발전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이 FTA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FTA를 미국과 체결하고 유럽과 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FTA는 이머징 시장과 체결해야지 저희의 그 미래가 이머징 시장인데 저희가 지금 경제 권력의 이동 또 금융 권력의 이동, 서쪽에서 동쪽으로 에머징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통화, 투자, 경제 정책이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과 EU는 지금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FTA를 이쪽과 체결을 하면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인구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뭐 이렇게 미국과 뭐 유럽 선진국과 FTA를 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머징 시장과 FTA 체결을 하면은 한국 제품을 위한 시장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아주 좋은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프리카 인프라에 투자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고, 뭐 이 그 아프리카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중국 제품들이 더 쉽게 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금융 위기를 통해서 뭘 배웠나요? 일단 뭐 재정적으로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또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 중국도 이렇게 했고 아시아 다른 국가들도 외환 보유고 많이 확보를 했죠. 그러나 금융 위기를 통해서 또 아시아가 배운 것은 이 그 자국 통화 시장, 자본 시장, 채권 시장을 발달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환 위기를 통해서. 일단 다음 단계는 그 지역주의로 가야 됩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매우 중요한 이니셔티브인데 이게 별로 발전이 안 됐어요. AMF, 아시아 통화 기금은 일단 아시아에 더 집중이 되니까 아시아가 훨씬 더 개입을 하고 중앙은행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아시아 국가들은 이 미국 연준위에게 가서 또 스탠바이 시설을 얻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안 돼요. 중국에게 가서 설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엔화를 좀 국제화를 해라 라고 설득을 하고 유엔화로 그 거래를 점점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되고 있지만은 이거를 좀 더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유로나 미국 달러를 이용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이 교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결제 통화로 유엔화를 중국과 교역을 한다면은 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AMF를 설립을 하되 이 아시아의 국익을 좀 대변을 해줘야 됩니다. IMF는 유럽과 미국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창립된 기관입니다. 이머징 시장의 그 권익을 대변해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머징 시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뭐 맨데이트나 철학적으로 이머징 시장의 관심사나 그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AMF를 통해서 이 아시아 중심적인 기관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글로벌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국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있다는 건 알지만 이 국제화는 이머징 시장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이슈를 저희의 권익을 우리가 스스로 좀 대변을 하고 우리 스스로의 기관을 설립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이런 지역적인 기관이 설립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아시아 단위 채권 시장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결제 체제 우리가 분명히 아시아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좀 확대해야 되고요. 중국의 유엔화를 이 그 교역 결제 통화로 아시아 내에서 영내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지역주의로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안 브레머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 말씀을 드리지요. 한국이 한칠레 FTA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멀티트랙 FTA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일군의 개도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캐나다, 멕시코 등등과도 추진을 하고 있고 아세안과는 이미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FTA에만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멀티트랙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이 아세안 플러스 3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균형 감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저는 좀 자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유럽이 서서히 그 쇠망 일로를 걷고 있다라는 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를 안 하시네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고
정책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축이 어디냐를 얘기할 때 샹하이, 싱가포르, 듀바이에도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글로벌 경제의 유일한 축이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축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미국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성장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안정성, 또 탄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바이 모델은 우리 모두가 무작정 따라야 되는 모델이 아닙니다. 일본의 강도 9.1의 지진이 강타를 했는데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강도 9.1의 지진이 강타를 하면은 폭동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이지 못한 안보 조처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갈등과 핵 위협과 여러 가지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결과의 변동성은 우리가 지금 모두 기대를 갖고 있는 이머징 마켓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지겨운 지루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가 그냥 다 쇠망하고 있다라는 것에 집착하지 맙시다.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차오 이더 비서장님 여러 가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회와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의 임금 인상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를 한 일부 한국 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노동운동의 증상에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증상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는 오로지 고성장 정책을 추구를 했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사실 한국 경제를 샌드위치 경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죠. 중국 그 시장에서 제품이 나올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자마자 사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가 노동 집약적인 이 부문이 중국에 진출을 했으니까요. 중국도 이것을 필요로 했고요. 또 그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중국에서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도 저가 제품에서 점진적으로 중간 정도의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품질의 제품으로 이제 그 산업의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제품과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건 아니면 다른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하이엔드 쪽에는 한국이 이런 나라들과 경쟁을 하고 또 저가 제품에서는 중국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 회사들은. 그런데 이것은 한국 회사들 그리고 연안지대에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내륙 지방으로 이 제조 시설을 생산 시설을 옮기거나 임금을 낮추거나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국은 중국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인 구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사실 네 마리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부터 싱가포르, 한국 등등의 나라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수출 주도형 전략 등등 이런 것을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배웠는데 이제는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최신 동향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좌장으로서 직권을 활용하여 한 5분에서 7분 정도 더 기울여서 청중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는 패널리스트 누구에게라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저쪽에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본인 소개를 해주신 후 말씀을 해주시죠. Hello, my name is Kim Yong-hee.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외대 김용희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경제학도로서 제가 중국에 투자를 한다면 이제는 기존의 투자를 가지고 철회를 하고 태국, 베트남 이런 다른 국가에 투자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 계신 분으로서 이러한 투자자를 잡아놓을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Sure. I like share very simple rule for you how to make investment. 간단하게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과거에 한국이 이미 겪은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성장 시절 한국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소득이 조금 늘어나면은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뭐를 사고 싶어 할까요? 무엇을 즐기고 싶어 할까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어느 부문, 어느 산업이 혹은 어느 도시가 투자 대상이 될지 분명해집니다. 제 경우에는 저는 80년대 말에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이러한 기회를 포착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80년대 말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연안 지역에 또 해변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플로리다를 보더라도 해변 지역에 은퇴자들의 그 주택을 짓는 건설 경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 같으면은 해변에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해변에 집을 지었더라면 지금 가격이 2배가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질문이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Hello. Hello, this is Hong Ji-shin. I'm a student 안녕하세요. from UC Irvine. 저는 학생입니다. UC 어바인에서 왔습니다. 좋은 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토론해 주신 분들도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세계화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전염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인상이 2008년 금융위기와 연관이 된 것인가요? 그리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셀바이가 이러한 그 제품과 또 서비스의 가격 인상의 주 원인인가요? 누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The question was not clear. 질문이 좀 확실하지 않았나요? Okay. Could you repeat it again? 질문을 조금 다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한국의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인상과 연관관계가 있나요? Korean goods and services, I didn't get this.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이. Price increase in goods and services in Korea. 한국에서 이 물가 상승과 연관성이 있나요? 지금 인플레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물가 상승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글로벌한 차원에서 중국의 고성장 때문에 인도와 에머징 시장의 고성장 때문에 이 천연 자원의 가격, 원자재 식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큰 폭으로. 또 식습관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이런 일반 상품 또 원자재 식품을 구매하는 또 행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상황은 미국, 유럽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실업률이 높지만은 많은 유동성이 풀어졌습니다. 투입이 됐습니다. 이 시장에서. 그래서 유동성이 투입되면서 이 유럽과 미국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이 자금이 이머징 시장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율에 대한 위험에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이머징 시장에 많이 유입돼서 물가 상승 압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 때문에 이 제품이나 서비스 운송 생산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율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로써 본 세션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패널 분들의 지혜와 견해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함께 패널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으면 합니다. Thank you, Dr. An. 감사합니다, 안 박사님. 내외 귀빈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청중분들을 위해서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특별 연설이 네, 이것으로 이데일리 TV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전략 포럼 2011의 두 번째 세션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아시아 신흥시장의 기회와 위험 요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국가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오찬과 함께 잠시 휴식을 가진 이후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일정들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후에는 특별 연설과 총 3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후 1시 20분부터 지난 2일 새로 취임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별 연설이 시작되고요. 바로 1시 반부터 80분간 투자 전략 섹션 3가 이어집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부상하는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들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는 존워커 맥쿼리 코리아그룹 회장과 아시아 경제분석의 핵심 브레인 나지브 비스워스 등이 함께합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세 번째 세션 신흥시장 투자의 뉴 프론티어를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 전략 포럼 2011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이혜리였습니다.